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튜브 황태성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인디아의 2편이 지금 막 시작됩니다. 오늘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우리가 1편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분이 드디어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오늘 아침 도착하고 인디아 소개를 위해서 사무실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웰컴. 예, 축하합니다. 웰컴.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오신 거죠, 한국을 지금? 한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한국이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인디아 굉장히 그 당시에 더웠잖아요. 역시 한국의 공기 찬 바람을 좀 쐬야 뭐랄까 이렇게 텐션도 가해지고 네. 또 몸도 바디도 리커버가 돼가지고 또 더운 나라 가서 네. 또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더운 나라 사람들이 수명이 짧다고 하는데 인디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죠? 더워서 수명이 짧아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건강에는 더운 날씨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운 나라라서 수명이 짧아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생활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평균 수명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건강검진이라든지 특히 아직 인도가 못 사는 못 나라다 사는 보니까요. 게다가 음식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뉴델리에서 얼음물 잘못 마셔가지고 이틀 이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침 가져간 비상약을 먹고 이제 리커버가 좀 됐는데 인디아에 가서 길거리의 음식들 절대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요. 물은 항상 미네랄 워터 이거 미네랄 워터 좀 드셔야 되고 그리고 다운타운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사 먹는 음식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인디아에서 오셨기 때문에 네.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2편서부터 원래 이제 인디아의 모든 출장의 스케줄을 우리 곽은석 대표님이 다 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명이라든가 제가 기억 못하는 현장들을 오히려 리얼하게 오늘 더 설명을 이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첸나이를 둘러보고 첸나이에서 이제 1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진행했던 것 같은데 다시 리마인드 한번 해주시면 기억나는 프로젝트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그동안 참고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곳이 첸나이에 주로 많이 한국 기업들이 진출했고요. 네. 델리에도 많이 진출을 했는데 델리는 일종의 그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지사들을 많이 두는 개념이지 뭐 공장을 짓거나 그런 개념으로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저도 베이스를 첸나이에다가 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첸나이에는 1990년대 중반에 현대자동차가 들어가면서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라는 산업은 그 수많은 협력사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및 그 벤더들 수만 해도 거의 뭐 100여 개 가까이 된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롯데제과, 두산, 만도 등등의 기업들이 첸나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첸나이는 그 남인도의 동쪽 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그 입지의 메리트로서 작용을 하고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체들 뿐만 아니고 외국의 제조업체들 뭐 다국적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제조 베이스 도시고 산업단지. 그렇죠. 우리나라를 말하면 울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포항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저는 이제 거기서 주로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나 사무소 등등을 한 15년 정도 설계해 왔습니다. 설계와 CM 이런 네. 것들을 해왔다. 그러니까 지금 거론하신 대한민국의 굵직한 메이저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로컬 설계를 진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림 인디아입니다. 인디아의 첸나이의 울산과 포항과 같은 도시에 대한민국이 진출하는 기업들의 건축물을 설계와 CM을 우리가 담당했던 곽은선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첸나이에서 이제 벵갈루루로 이제 이동을 이제 했죠. 주로 야간에 이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서 뉴델리에서 우리 아웃하기 전에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결국은 뭐 몸살 감기 걸려서 한국 돌아와서도 한 열흘 정도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베트남으로 돌아간 정법인장도 그렇고 우리
현지에 남아서 우리 첸나이를 지킨 우리 곽은석 대표도 이제 몸살앓이를 심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정을 짜면서도 걱정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아, 이게 과연, 게다가 또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연배들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 일정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한 분이라도 혹시 배탈이나 뭐 이런 에러가 생기면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텐데 하는 걱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워낙 내공들이 있으신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정말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일정을 본사에다가 던졌는데 그냥 흔쾌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제가 단언컨대 이런 일정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 팀들은 아마 거의 이전에도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이후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편에 5도시를 돌아다닌다고 갔는데 5국가를 돌아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맞습니다. 예, 인도는 네. 우리가 아는 인도는 그냥 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한 30개의 나라가 모여있는 각 주가 각각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5개의 주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5나라를 하루에 한 나라씩 돌아다닌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맞게 하셨네요. 지금 총 거리를 보니까 첸나이 360km, 벵갈루루에서 푸네 갈 때 860km, 또 차량으로 159, 또 비행기로 뉴델리 넘어갈 때 1430, 다 합치니까 2830km거든요. 이게 또 직선거리가 아닙니까? 이게 서울 인천공항에서요, 우리가 괌으로 신혼여행 많이 가죠. 그게 2000마일이 조금 넘어요. 마일로. 그러니까 마일보다, 키로수는 더 되죠, 마일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0마일을 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는 그 거리를 인디아라는 나라가 내륙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 새삼스럽게 또 한번 경이하게 생각되네요. 어쨌든, 첸나이에서 우리가 360km 약 1시간 비행을 하고, 벵갈루루에 도착을 합니다. 참고로 360km면은 뭐 차량으로 이동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도가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평균 시속 한 70km 정도밖에 안 납니다. 70이요? 예. 그래서 360km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면 보통 쉬지 않고 달려도 5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 정도 거리면 저희가 비행기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벵갈루루 처음 가서 제가 이제 밤에 도착해서 몰랐는데, 아침서부터 그 다음날 현장을 이제 둘러보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판교 테크노밸리를 돌아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벵갈루루의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벵갈루루라는 도시가 고지대입니다. 해발 800m 정도 고지대에 있어서 연중 날씨가 시원합니다. 맞아. 시원했었어요. 사실 전인도에서 그런 정도의 날씨를 가진 대도시는 벵갈루루가 원탑입니다. 거의 한 10개월 정도가 아주 선선하고 그렇게 덥지 않고 한 두어 달 정도가 살짝 덥지만 밤에는 선선하고 그러다 보니 IT, 전 세계 IT 기업들이 그쪽으로 다 지사들을 만들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인도의 화이트 칼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뭐 잘 아시겠지만 인도라는 나라가 그렇게 막 그 세금을 내는 급여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는 아마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그 몇 안 되는 그 급여자들 중에서도 화이트 칼라들이 모여드는 곳이 벵갈루루입니다. 날씨도 좋고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거기다가 베이스를 차리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벵갈루루가 인구가 현재 1300만 그 다음에 매년 유입되는 인구 수가 한 연간 40만 정도씩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중견 도시 사이즈가 하나씩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벵갈루루가 원래 도심에서 이제 워낙 인구들이 계속 유입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도시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이게 붐업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전 인도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가 벵갈루루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가서 그 개발되어 있던 시설들을 봤을 때는 마치 판교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 같은 왜냐하면 지금 새로 지어지고 돈도 많고
그 다음에 IT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인도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그 당시 오피스존을 가보니까 다국적 기업들의 상호의 간판을 많이 볼 수 있어요. KPMG라든가, 그죠? 아마존. 그다음에 아마존, 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에서 퇴근을 하면서 벵갈루루에 있는 협력업체 내지는 지사에다가 프로젝트 내지 요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일 아침 출근할 때까지 올려줘. 그러면 지구의 반대편과 반대편이기 때문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퇴근할 시간은 여기는 이제 출근할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레포터하고 뭐 연구해가지고 저쪽에서 출근할 시간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돌아간다는 거예요. IT 쪽 관련된 산업들이. 네. 그 역할을 담당하는 데가 벵갈루루랍니다. 그 지리적으로도 정반대니까 딱 12시간 차이 나기 좋지요. 그 다음에 인도가 인력 싸지요. 그 다음에 영어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젊은 인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나라를 대체할 만한 전 세계 나라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인도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14억, 우리가 첫 시간에 14억 2,800만 원인가 그래요. 이제 중국을 능가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문맹자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 정도가 대학을 가고 대학 진학을 해서 공부하는 사람 20%면은 한 3억 되겠네, 그죠? 2억 한 5천. 그러니까 2억 5천만이 지식인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5천만 중에 젊은 인구가 몇 명이죠? 우리가 한 20%라고 보면은 네. 노동 집약적 인력이 20%라고 보면은 250 천만이에요. 여기는 3억의 인구가 지식인이면서 IT 쪽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벵갈루루에는 IIT 공대 나온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참고로 IIT라는 거는 인디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그 인도가 독립할 때 야, 우리도 뭔가 좀 리더 그룹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만연해 있는 그 관습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나라들이 왜 관료라든지 공무원이 막 이런 거 절대 손대지 말고 여긴 딱 아카데믹하게 아무도 손대지 마라. 여기는 정말 교육을 위한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대학이 IIT고요. IIT가 전 인도의 7개 도시에 예를 들어서 뭐 델리 IIT, 뭄바이 IIT, 뭐 첸나이 IIT 이런 식으로 7개 도시에 퍼져 있는 건데 거기 출신들은 우스갯소리로 떨어지면 뭐 IIT 떨어지면 MIT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한 자부심도 있고 또 IIT를 들어가려고 뭐 재수, 삼수, 사수 하는 그런 곳이 IIT입니다. 굉장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델리 갔을 때 타운 하나가 재수생들이 모여서 코타라는 지역이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수 육수까지 하는 네. 도시 하나가 있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량진의 고시촌. 네. 그런 게 그렇게 조그마한 게 아니고 도시 하나가 그러한 타운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벵갈루 도착해서 첫날 우리가 CBD 지역에 숙소를 잡았었는데 부티크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명동에 있는 이제 이비스 호텔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숙소를 정했었는데 회장님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 가려고 간 게 아니고요. 네. 그날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어서 거기로 가게 된 그런 거였어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막 북적북적 거리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텔이 없었어요. 호텔이 만실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네, 찾은 게 거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시내에 네. 부티크 호텔을 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출장을 가면 그래도 이제 5성급 호텔 정도 그게 왜냐면 이제 이런 치안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겁도 없이 우리가 시내 CBD 지역의 젊은이들 그다음에 뭐 해외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삼성 오페라 하우스라고 있는데 이 오페라 하우스가 우리 삼성 가전 쪽 인도에 있는 가전 쪽의 플래그샵이에요. 옛날에 오페라로 공연을 하던 공연장을 플래그샵으로 리뉴얼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숙소가 여기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요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요 골목길 안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아침 일찍부터 이때 7시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사진을 찍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침 아침 일찍 현장 타설하는 현장을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제 사진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기계나 이런 게 차이니스, 메드 인 차이니스예요. 딱 보니까 한국 게 아니고. 그래서 중국 건설 장비들이 이쪽에 많이 내려와 있구나. 두루 코퍼레이션 아침 일찍 먹고, 두루 코퍼레이션 9시인가 아마 이제 그때 우리 미팅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벵갈루루 일정이 하루였어요. 그리고 또 저녁 때 푸네로 가려고. 그렇죠. 860km 푸네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 때 이동을 해야 돼서 부지런히 다녔어요. 그래서 예. 한라수로 케레 호수길로 이동했는데 그게 이제 위치가 여기거든요. 우리 시내, 여기에서 시내에서 여기까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뭐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붐비지는 않았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한민국 비즈니스맨들은 휴일과, 그죠? 9 to 5 안 따진다. 휴일이고 없다. 그래서 휴일날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루 코퍼레이션이 그분들이 GS 출신이라고 그랬나요? 어디, 우리도 대기업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삼성. 삼성. 네, 삼성 출신이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분들은 베이스는 회계 컨설팅이라고 하시는데 주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인도로 진출할 때 필요한 것 여러 가지 뭐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계, 헤드헌팅 사업까지 여러 범위로 펼쳐놓고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뭐 자문 및 인도 진출에 대한 그런 어떤 길잡이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는 현장 주말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차량들도 많고 사람들도 왕래가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두루 코퍼레이션 제 사옥을 갔는데 뭐 이게 보니까 뭐 오피스 건물이라기보다 조그만 이제 리테일 건물에 한 3개층인가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가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특이할 만한 게 LG전자의 인력 공급을 한 뭐 350명 정도 이제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공급부터 세무, 회계, 법률, 뭐 기타 등등 원스톱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젊은 네. 우리 또 기업인들을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저희가 이제 그 유타코라는 이제 베트남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인공제의 역할, 한 38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유타코와 우리가 이제 인력 송입에 관련된 것을 베트남, 한국 그런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그때도 보니까 인력 관리하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네. 예, 사람들도 관리하고 또 리피트 오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인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벵갈루루라 IT 산업이 발달해서 그런가? 벌써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특이하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업무 협의하고 또 차후에 우리가 한국과 벵갈루루에 진출하는 기업들 브릿지 역할을 우리가 잘 하겠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철수하기 전에 이제 벵갈루루로 왔으니까 벵갈루루 한번 좀 둘러봤었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진짜 유사하다.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한 단지를 가서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인도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인도 거리 같나요? 보시면? 이런 어떤 타운 같은 개념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 타운이라는 게 한 곳에 상가도 있고 숙소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심지어는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개발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팟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별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거라서 뭐 가장 새 거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여기 말고도 다른 곳, 한 개발된 지가 한 10여 년이 넘은 곳도 우리가 방문을 해봤는데 약간 낡은 것 말고는 느낌은 거의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뭐 RMZ 에코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디벨로퍼가 어디인가요? 로컬인가요? 아니면 근데 인도의 그 로컬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 개발 회사들이 다국적으로 투자된 개발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DLF라든지 그렇게 해외 자본이 들어온 인도 로컬화된
개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로컬 플러스 외국 자본. 네, 네. 이런 그런 거를. 개념들이 많습니다. 아, 요번에 이제 우리가 대우의 이제 정원주 회장님하고 캄보디아 산업 순방하고 이제 와서 캄보디아 많은 기업체들 만났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정원주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한 로컬의 파트너가 필요하다. 혼자서 가서 개발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인도도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들이 뭐 싱가포르 자금이나 아니면 뭐 미국 자금들이나 네. 유럽 자금들이 들어와서 로컬 파트너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겠지만 뭔가 개발을 하려면 인허가라는 개념이 아, 중요하잖아요. 되게 힘들죠. 우리 네. 베트남, 그다음에, 캄보디아 뭐 경험 많이 예. 했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뭐 땅도 무슨 한두 평짜리가 아니고 굉장히 규모가 넓은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수많은 토지주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단독적으로 그걸 풀기가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의 원활한 지원을 받으려면 좀 로컬에서 그래도 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과 같이 협업을 하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확률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한림 인디아가 문바이 쪽에 우리 로컬 이제 디벨로퍼 파트너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마네. 미스터 마네. 예, 이제 다음 일정에 이제 그게 있는데 그때 소개를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인디아에서는 토지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사고 팔 때 변호사나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해서 50년의 토지 이력을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폐쇄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50년의 이력을 다 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컬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번 출장에서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네. 덜 하지는 않다. 이게 그 원인이 이 벵갈루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선진국들의 IT 산업들, 그러니까 최첨단 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들의 시설이나 이런 거는 뭐 자동화 설비서부터 뭐 공기, 환경, 그 다음에 리테일 모든 게 선진국의 시스템에 맞춰서 건축이 되어진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도 보시면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벵갈루루를 보고요. 야, 본사를 우리 bengal루에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얘기를 말씀하셨죠. 했었죠. 예. 예. 800m 고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활동적이고 저녁 시간에 파티나 뭐 CBT 지역에 돌아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견학을 하고 늦은 점심을 이제 먹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스시. 후배들이라고 들었는데 이 젊은 기업인들이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벵갈루루에 1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4개 정도가 체인점이 생겼고요. 예. 그래서 데일리 스시라는 브랜드 말고 고기를 구워서 파는 다른 브랜드도 지금 런칭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시작한 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직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 다들 힘들었거든요. 인도도. 근데 이 팀은 오히려 코로나 때 급성장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스시라는 아이템이 그 배달해서 먹기가 좋잖아요. 네. 근데 인도 시장이 저런 대중화된 스시가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를 잘 공략했고 그때 또 코로나 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때 성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젊은 사업가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 유명한데 이게 지금 종점이 아니고 시작점이라는 게 더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이 대표가 사장입니다. 임영택 예. 사장인데 건축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홍대 건축가 나와서 저랑 같이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네, 우리 한림 인디아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한림 인디아의 주주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왜 이 얘기를 이제 드리냐면 저희가 캄보디아에 이마트 24 슈비니어 마켓 프랜차이즈를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명택 사장도 사실은 이제 한림 인디아에서 일을 같이 하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때 2달간 밖에 못 나가고 통행금지가 됐을 때 이 메뉴들을 개발했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했는데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예술이에요. 아트예요. 음식이. 셰프들이 메인 셰프들이 한 서너 명이 있고요. 뒤에 맨투맨 이렇게 테이블당 요 친구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손으로 다 만들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로컬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손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조인트 벤처를 한다라는 게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인도 경험들이 10년 이상 된 친구들이라서 그렇게 섣불리 아직까지는 인도 투자자들 손을 안 잡고 일단은 끝까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열심히 뛰고 있는 중입니다. 벤갈루루에서 놀란 부분이 첫 번째, 야 여기가 인디아 맞아? 야 여기는 판교 테크노블리보다 또 뭐 뒤떨어지지 않아. 이것 때문에 한번 놀랬고요. 두 번째, 우리 젊은 이 기업인들이 특히 우리 한림 인디아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이 건축가 출신의 기업인이 벵갈루루에서 14개의 체인점을 데일리 스시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로컬 기업들이 다가온다라는 거.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코로나 위기 때. 제가 그래서 위기가 찬스다라는 이야기를 깨어만 있으면, 내가 깨어만 있고 열려져 있고 열심히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기회가 온다라는 거. 우리 젊은 기업인들한테 배웠습니다. 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 10년 됐다고 그랬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은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뭐 아까 처음에 본 새 건물과 못지않게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단지였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지는 전면에가 오피스동이고요. 아마존이 저기 입주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대기업들도 이 건물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요 오피스 건물이 있고 중앙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중정에 호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리테일, 쇼핑몰이 있고요. 쇼핑몰과 숙박시설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숙박시설이고 이게 쇼핑몰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여기에 외국인 사람. 우리 저 이명택 대표도 여기 산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스포츠 센터라든가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벵갈루루예요. 정말 벵갈루루에 대해서 제가 좋은 감정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벵갈루루에 본점을 좀 두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우리 챗나이에 할 일들이 많아서 아쉬움을 가지고 분명히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엔 건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늦은 점심하고 비행장으로 또 한 시간 거리 이동해서 비행장에서 또 저녁에 해가 또 저물어가는 벵갈루루를 뒤로 하고 860km를 날라서 2시간 정도의 비행을 하고 이제 푸네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푸네는 밤이네요. 밤이죠. 이제 2시, 그러니까 해가 6시만 지나면 해가 일찍 져요, 여기도. 이제 뭐 여기는 시즌이 뭐 올 시즌, 뭐 여름 같은 이제 날씨니까. 얼굴 쩔어가지고 다들 얼굴 피곤해가지고. 사실 지쳤네요. 예. 사실 뭐 기내식이 좀 현찮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야, 이거, 우리 3일차인데 한 열흘은 다닌 것 같은 느낌? 뭐, 하여튼 푸네 도착해서 이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푸네를 도착을 했습니다. 다들 해병대 극기훈련 떠나시는 네.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늘 벵갈루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벵갈루루에서의 일정을 소화해봤습니다. 다음은 푸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푸네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